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감염병이 있습니다. 잊혀진 질환인 줄 알았던 결핵인데요. 최근에 결핵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에 바로 이 결핵 예방법 개정안이 들어있습니다. 더불어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핵 예방법. 정말 결핵이란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왜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됐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죠? 이 결핵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때 결핵으로 네.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핵이란 병은 다른 감염병과 또 틀려가지고 네. 한 번 감염이 되면은 잠복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언제 또 발생할지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돼 있지만은 결핵으로서는 후진국에 가까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그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또 결핵 발생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제적인 그 이미지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은 결핵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병원 진료를 받다가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참 의외였습니다만 이 지금 결핵 그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결핵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라졌다고 이게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연간 우리 이 세계에서 900만 명 발병이 돼서 약 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또 국내의 경우는 해마다 약 한 3만 5천 명 이상 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약 2,200명이 결핵을 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75종의 법정 감염병 중에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결핵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특히 이제 생산 영역 전체의 46%가 약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약 8천억의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핵이라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고 결핵 그 발병국이 된 뿐만 아니라 10만 명당 발병률이 보면 OECD 국가에 보면은 13.4명인데 네. 우리나라의 8배가 높은 약 1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100명이 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높죠. 야,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제일 높고 이 좀 정말 그러니까요. 창피한 이야기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번 결핵 예방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례와 함께 그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네. 결핵 확진 후에도 네. 계속적으로 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린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학생 수가 약 1,400명 학생을 초등학생과 같이 생활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결핵 발생 시에 보건 당국에 대해서 해당 환자에 대해서 그 집단 시설이나 근무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파악을 즉시 해서 네.
그런 결핵의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네네. 현행 그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핵관리법에는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해도 네. 법적인 조처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아, 저촉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촉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행 규칙에 보면은 결핵 환자 신고 서식에도 보면은 네. 교사라고 했으면은 많은 그 접촉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특히 교탁 앞에 앉은 학생들은 바로 이제 비말 감염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결핵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직업이 뭐냐 나냐 보면은 무직으로 해놓은 거입니다. 저런. 그래서 그 이제 시행령 그 직업의 필수 신고 사항으로 이제 될 뿐만 아니라 또 집단 그 근무 사실이 이제 그 파악이 됨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따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초등학교 교사도 직업을 무직이라고 이렇게 신고한 그 집단에 대해서는 그 사실 근무했던 사실도 기재하게끔 만들었고요. 또 특히 이에 따라서 이제 역학 조사를 거부 또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는 법적 규정을 그 신설해서요. 신고 서식에 보면은 그 직업을 필수 신고 사항으로 개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거짓 기재하면요? 그럼 처벌을 받죠. 이제는. 그래야죠, 당연히. 네, 그렇죠. 둘째로는 그 결핵 검진 대상 기관장, 예를 들어 학교장이나 그 집단의 큰 단체의 장들이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그 기관장에게 의무조항을 주어서 그 제재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사, 선생님 이런 것은 그 뒤로도 이렇게 이제 접촉 사실이 그 1,400명이란 그 확인이 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핵 관리 기준에 준수함에 관한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거를 어기고 또 그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 나중에 어떻게 되셨나 들으셨습니까? 그 완치가 됐고요. 다행히도 1,400명 중에는 그 발병이 결핵에 전염이 안 돼서 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그걸 거짓 기재할 생각을 했을까요? 좀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본인의 심정이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참 의원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결핵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시점이 작년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메르스 사태가 터진 것인데 역학조사라든가 이 의료기관 정보 제공만 잘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역학조사나 접촉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메르스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 위상부터 경제,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받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공포 상황이 돼서 그런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역학 조사는 우리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그 사례 조사를 통해서 추가 결핵 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이제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조기 진단을 실시해서 그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경우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죠. 집단 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가 전파되었고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는 어떤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접촉자들 관리는 즉 그 주로 잠복기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잠복기 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재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에 대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이 체계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향후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지도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셨을 텐데요.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 또 의료인들이 경각심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물론 잃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치우는 것도 많고 네. 그런 경각심을 통해서 보건당국에 대한 그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네. 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향상에 대해서 그런 그 손 씻기부터 해서 감염병에 대한 그 환자가 인식이 변화를 줬지 않느냐 이런 네네. 생각이 됩니다. 혈액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제가 보건복지 예산 소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병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작년에 세월호를 통해서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또 메르스를 통해서 중소기업들 특히 소매, 자영업자들. 식당들,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국회 통과는 무난할 걸로 확신합니다. 네, 좋은 결실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이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입법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에 최고 관심이 요즘에 먹거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국민들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국민 건강과 또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정부 당국이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리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부처 간 아시다시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특히 식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각 기관 간의 그 협의가 미흡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정부 공유를 네. 서로 부처 간에 신속히 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또 먹거리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고자 이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식품 이력 추적 제도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황과 더불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로 이 식품 안전은 이력에 대한 그 추적이 네. 돼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나왔고 누가 생산했고. 식품이라는 것은 예. 제조부터 가공,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서 관리하는데 안전 문제 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원인 규명을 해서 네.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내부적으로 만들었고요. 단계적으로 그런 의무가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네. 영유아 식품 및 건강식품 제조, 특히 이제 수입이 이 업체들과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식품 이력에 대한 추적 제도가 의무화되게끔 이제 법적으로 돼 있고요. 예. 또 2015년도부터는 금년 말이죠. 2단계를 이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2단계는 약 연 10억 매출 이상, 네. 또 500제곱미터 이상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710 개소서에 대해서는 식품 이력 그 제도를 이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2,700개에 대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일단 뭐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력 추적을 하게 되면은요, 즉시 이 문제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추적이 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그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은 식약처고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이력 추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또 해양수산부가 각각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각 부처 간의 정보 공유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의 이력 추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아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네. 또한 그 수입 식품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안전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세청과 네. 협력을 해서 이런 그 외에도 위해 식품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 강화와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 부처 간에 서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렇죠. 소비자가 정보를 원할 때도 그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예. 아, 그렇군요. 이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먹거리는 이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제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연계되어서 네. 효율적으로 이제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네. 예를 들어 분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이제 식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및 신뢰성이 이제 강화가 되겠죠. 네. 네. 역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까? 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로 하나 여쭤보면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네. 향후에 주력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19대에 들어와서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 한세인, 노인, 특히 영세업자 등에 대해서 입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한세인을 위한 그 지원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어려움을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그 자립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처럼 사회의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